어떤 나라가 공공장소에서 파자마를 입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운 날씨에 전신 닌자 의상을 입으며 오토바이 교통의 혼란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바꾸는 걸까요?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나라는 전통과 혁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따끈한 쌀국수 한 그릇을 약 2,0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거리에 생동감 넘치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습관들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니라 실용성과 강한 공동체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매혹적인 베트남의 삶의 여러 층을 탐험해 봅시다. 1. 예출 시 파자마 착용하기.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파자마나 여가복이 잠자거나 집에서 편안히 쉴 때만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사람들 이 하루 종일 파자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쌀국수를 팔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데이트를 할 때도 파자마는 흔한 풍경입니다. 이 트렌드는 중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젊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밖에 나갈 때 단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조차 차려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접근을 취합니다. 베트남의 더운 기후는 이 관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복에 사용되는 원단은 보통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서 집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수면복은 일반적으로 긴 소매 셔츠와 긴 바지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단정하고 부적절한 노출이 없습니다. 이는 쇼핑이나 심부름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파자마를 입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여성들을 본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베트남 문화의 많은 독특한 측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파자마를 입는 문화를 가진 베트남에서 어떻게 닌자 부르카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햇볕을 막기 위한 닌자 부르카. 베트남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푸르른 풍경과 분주한 도시를 넘어 거리에서 전신을 가린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의상은 종종 닌자 부르카 또는 거리의 닌자 의상이라고 불립니다. 긴 소매 재킷, 장갑,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의상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베트남의 강한 햇볕과 문화적 미의 기준에 대한 스마트한 적응입니다. UV 지수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의상이 자외선 차단제보다 피부를 더 잘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베트남의 문화는 과거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식민지 역사와 동아시아 미의 기준의 영향을 받아 피부를 하얗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흰 피부는 전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며 어두운 피부는 야외 노동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많은 여성들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햇볕 차단 외에도 이러한 의상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 오염과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닌자라는 용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스타일을 반영하며 때때로 닌자 리드라는 유머러스한 조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담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상승하는 온도에 직면한 나라에서 기능과 전통이 독특하게 결합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막는 닌자 부르카. 베트남의 오토바이로 가득한 거리와의 연결고리는 무엇이며 이 독특한 적응이 어떻게 실용성, 미의 기준, 그리고 일상적인 생존의 깊은 얽힘을 반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3. 오토바이 매니아.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소음이 가득한 나라로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토바이 소유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까지 등록된 오토바이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여 수천만 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이륜차들은 저렴한 가격과 베트남의 밀집된 도시 지역과 좁은 골목길을 탐색하는데 제공하는 실용적인 장점 덕분에 도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인이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 장비 대신 모자만 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문화에 익숙한 나라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안전 관행이 왜 다를까요? 사회적 규범 때문일까요? 부모의 결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행의 차이 때문일까요? 유사하게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은 오토바이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지만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태도나 베트남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도전 과제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오토바이에 대한 문화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리듬, 자원 폴리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창을 제공합니다. 왜 베트남 어린이들이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인들은 이 안전 관행을 엄격히 따르는 걸까요? 이는 문화적 규범이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길거리 음식 문화. 베트남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생동감 넘치는 거리 생활과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가치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베트남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활기찬 거리부터 조용한 농촌 구석까지 이곳의 판매자들은 저렴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푸짐한 쌀국수 한 그릇이 약 2,000원에서 3,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매력은 경험에 있습니다. 낮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인도를 따라 늘어서 있어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캐주얼한 식사 문화는 베트남의 깊은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호치민시에서는 저녁이 되면 공공장소가 변신합니다. 10대들이 땅에 원을 그리며 모여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으며 수다를 떨고 웃습니다. 일부 가게는 이러한 독특한 습관을 수용하여 쿠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6시가 되면 이 지역은 댄스 연습부터 활기찬 그룹 상호작용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북적입니다. 이에 베트남 사람들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공식적인 장소보다 이러한 공공장소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는 연결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베트남의 요리 다양성도 놀랍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분짜와 쌀국수가 섬세한 맛을 제공하고 중부 지역에서는 매운 옵션인 분보후에와 바삭한 반세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농업의 풍요로움 덕분에 반미와 호티우 같은 화려하고 달콤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들은 베트남의 문화적 교차로를 반영하며 중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혼합한 요리들로 구성됩니다. 베트남 요리는 단순히 맛을 넘어 균형과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신선한 허브, 아삭한 채소, 그리고 기름기 없는 단백질이 현대의 건강 지향적인 트렌드와 잘 어우러진 요리 전통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익숙한 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요리는 가장 모험적인 식객에게도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곧 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5. 이국적인 음식. 모험적인 식객을 위해 이 나라는 미각에 도전하고 문화 전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이국적인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시골 베트남에서는 뱀이 단순한 두려운 파충류가 아니라 소중한 진미로 여겨집니다. 이 음식은 레몬그라스를 넣어 볶거나 수프에 넣어 조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됩니다. 누에고치도 베트남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이국적인 진미입니다. 이 간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간식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베트남의 독특한 요리를 경험하는 모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필리핀과 더 관련이 있는 음식인 발룻도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즐겨 먹습니다. 이 음식은 허브, 라임, 소금과 함께 먹으며 식감과 맛은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뱀 와인은 아마도 베트남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음료일 것입니다. 이 동물을 쌀 와인에 발효시켜 만든 이 음료는 활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시골 지역과 기념품 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와인은 음료이기도 하지만 문화 유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외부인에게는 이국적이거나 심지어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국적인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요리 모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베트남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6. Hmong 민족의 관습. 베트남의 Hmong 민족은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산을 가진 공동체로 오랫동안 아내 잡기라는 전통을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이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축제나 장터에서 한 젊은 남성이 아내가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서로의 관심과 존중을 상징하는 합의된 행위로 의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선물 의식입니다. 이틀 동안 젊은 남성이 소녀에게 애정의 표시로 선물을 주며 선물이 없으면 소녀는 제안을 거부하고 가족과 함께 떠날 권리를 가집니다. 최근 이 전통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개인이 동의 없이 데려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문화 보존과 인권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 현대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비합의적인 관행의 종식을 주장하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화유산은 기념되어야 하지만 현대의 법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다큐멘터리 칠드런 오브 더 미스트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영화는 Hmong 민족의 한 사람이 이 관습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Hmong 사람들의 삶을 드문 기회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전통과 진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체가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7. 조상 숭배. 베트남은 급속히 현대화되는 세계에서 어떻게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조상 숭배의 지속적인 관습에 있습니다. 이 전통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나라의 문화 본질을 구현합니다. 베트남 가정에서는 가족 제단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촛불, 조상 사진, 과일, 쌀, 차와 같은 제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의식은 단순한 영적 행위를 넘어 가족의 유대가 생과 사를 초월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가족들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조상으로부터의 인도를 표현합니다. 2024년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가정의 약 75%가 적극적으로 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그 깊은 문화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족 제단은 보통 거실이나 특별한 공간에 놓이며 이 전통의 중심입니다. 설날이나 기일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는
가족들이 정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며 조상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축하에 함께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합니다. 흥미롭게도 조상 숭배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분주한 도시에서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중심에서도 제단의 향을 피우는 행위는 유산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는 현대의 생활 방식과 매끄럽게 어우러지며 이 전통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의 다채로운 문화, 풍경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다른 독특한 관습과 신념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베트남의 풍부한 전통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8. 설날. 매년 1월에 추위가 사라지면 베트남은 설날의 화려한 축제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베트남 문화의 핵심으로 가족들이 재회하고 조상을 기리며 다가오는 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거리는 축제의 등불, 분주한 꽃시장, 그리고 준비의 즐거운 소음으로 가득 차며 베트남을 방문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됩니다. 설날 전날, 전국의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여 나쁜 운을 쓸어내고 새로운 축복을 맞이합니다. 가정은 귤나무, 복숭아꽃, 행복과 부를 상징하는 붉은 배너로 장식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다가오는 해에 대한 깊은 갱신과 희망의 감각을 만듭니다. 축제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주방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방신은 가족의 행동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믿어집니다. 가족들은 주방신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제물을 태웁니다. 조상 기리기는 이 명절의 중심 주제입니다. 가족들은 묘지를 방문하여 청소하고 장식한 후 조상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하기 위해 종이 제물을 태웁니다. 설날에는 돈이 담긴 빨간 봉투를 교환하는 것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과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며 행운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봉투 안의 금액은 그 자체보다 제스처가 더 중요하며 다가오는 해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공공축제도 화려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불꽃놀이, 퍼레이드, 사자춤으로 빛나고 전통 음식인 반세오와 조리된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축제에 맛있는 풍미를 더합니다. 이러한 요리는 통일, 풍요, 그리고 감사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 Hung King's Temple Festival. 헝킹즈 템펠 페스터벨 또는 지오투 헝부옹. 이 연례 축제는 베트남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전설적인 헝킹즈를 기리는 주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베트남 달력의 음력 3월 10번째 날에 열립니다. 축제는 주로 푸도 프라빈스의 헝킹즈 템펠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화려한 의식과 문화 활동이 며칠 동안 펼쳐지며 니어 린 마운턴으로의 장엄한 행렬로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은 향, 꽃, 그리고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반세오와 반지와 같은 제물을 바칩니다. 이 행사는 전통 음악, 춤, 그리고 무술 공연 등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잔치입니다. 쌀 요리 대회와 같은 공동 활동은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조상의 숭배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국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헝킹즈 템펠 페스터벨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는 베트남의 영적 가치와 공동체 가치를 드러내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여 오직 베트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독특한 경험이 됩니다. 10. 수상시장. 베트남의 메콩 델타에서 강들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수상시장은 이 지역을 정의하며 상업과 문화를 실용적이고 깊이 뿌리내린 방식으로 혼합합니다. 여기에서는 작은 나무보트인 삼판이 신선한 과일, 채소, 해산물, 그리고 수공예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화된 세계에서 이러한 수상시장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을까요? 이 시장들은 단순한 거래 중심지가 아니라 델타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필수적입니다. 각 수상시장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토 근처의 까이랑 시장은 그 크기와 다양성으로 두드러집니다. 판매자들은 긴 기둥을 사용하여 상품을 전시하여 구매자들이 멀리서도 물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장의 에너지는 새벽, 즉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극대화됩니다. 이른 시작은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지역의 근면한 정신을 반영합니다. 이 시장들은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방문객들은 보트를 대여하여 활기찬 분위기에 몰입하고 물 위의 독특한 삶의 리듬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나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시장은 전통 상품 외에도 음식 노점과 기념품을 도입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적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수상시장은 회복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기후 변화가 수로를 위협함에 따라 그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시장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들로부터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 다세대 가정. 다세대 가정은 베트남 문화의 초석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전통은 충성과 단결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단순한 가정을 넘어 베트남 사회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보통 세대가 3개 또는 4개가 함께 살며 상호 지원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돌보며 그 대가로 지혜와 인도를 받습니다. 조부모는 종종 손주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부모가 일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생활 방식은 개인의 필요를 초월한 존중, 공동의 목적, 그리고 안정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은 연결의 리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은 공유된 식사로 시작되며 노인이 전통 요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간단하고 공유된 일상은 베트남 가족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도시화는 점차 이 전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분주한 도시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작은 주거 공간이 대가족의 실용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환경에서도 다세대 생활의 정신은 지속되며 가족들은 빈번한 방문과 공동 책임을 통해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다세대 가정은 지원의 생명선으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이 미래 세대에 전수되도록 보장합니다. 그것들은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2. 모든 요리에 젓가락 사용하기. 베트남에서는 식탁에 나이프와 포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식사에서 젓가락이 선택되는 도구입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부터 화려한 잔치까지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러분은 이 습관이 놀랍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배려와 음식을 나누는 사려 깊은 방법을 상징합니다. 식사의 시작, 특히 축제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깨끗한 젓가락을 사용하여 자신이 먼저 먹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관대함은 베트남 식사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베트남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을 쌀밥 그릇에 직접 꽂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릇이나 다른 표면에 젓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는 원치 않는 영혼을 유인하고 식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젓가락을 두드리지 않는 것은 좋은 매너의 표시이며, 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깊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베트남 젓가락은 둥글고 일반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페인트나 장식이 없습니다. 젓가락의 끝은 너무 날카롭지 않습니다. 북부 베트남에서는 대나무로 젓가락이 만들어지지만 남부에서는 코코넛 나무가 더 일반적입니다. 젓가락 사용을 마스터하는 것은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베트남의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식사 전통에서 감사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3. 베트남 커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에 의해 도입된 커피는 베트남 농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인 코피루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이 커피는 킬로그램당 최대 25만 원에 판매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소화 과정 때문입니다. 시베트 고양이가 커피 체리를 먹고 그 콩이 소화 시스템을 거쳐 배설물로 나옵니다. 이 콩들은 수집된 후 독특한 바닐라 향과 달콤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독특한 커피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커피는 작은 금속 필터를 컵 위에 놓고 천천히 뜨거운 물이 갈린 커피를 통과시키며 내립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블랙으로 얼음과 함께 즐기거나 단맛을 더하기 위해 연유를 넣어 마십니다. 베트남은 또한 세계 최대의 로부스타 커피 수출국입니다. 베트남 로부스타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국제 커피 대회에서 찬사를 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 UTZ, 페어 트레이더 같은 존경받는 기관들은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가 높은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합니다. 14. 프랑스 식민지 영향. 베트남의 문화는 풍부한 유산과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을 독특하게 혼합하여 건축, 유리, 예술의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했을까요? 그 답은 사람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프랑스식 건축이 식민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노이에 있는 성요셉 성당은 네오 고딕 양식으로 프랑스 엔지니어가 설계한 420 중앙 우체국은 상징적인 예입니다. 일상 가정에서도 프랑스식 유소인 셔터가 달린 창문과 철제 발코니가 보이며 이는 베트남의 열대 기후에 맞게 조정되어 유럽의 우아함과 실용성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요리는 이 문화적 융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사랑받는 반미 샌드위치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베이스로 하여 전통적인 베트남 속재료인 절인 채소와 허브를 넣어 만듭니다. 베트남의 상징적인 쌀국수인 쌀국수는 프랑스의 수프 레시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커피 문화도 식민지 시대에 도입되어 연유가 들어간 아이스 커피인 카페수어 다와 같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은 베트남의 예술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에서 도입된 회화 기법은 전통 베트남 스타일과 융합되어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처음에 프랑스 기관을 모델로 하여 현대 학문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식민지는 많은 전통을 방해했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영향을 문화에 통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건축, 음식, 예술은 재정이 되어 자랑스럽고 다층적인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